1세션 토론의 좌장은 윤순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교수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윤순진 교수님께서는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과 환경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 저감분과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지속가능분과위원장 등을 역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의 패널을 모시고 토론이 진행이 되는데요. 먼저 유상희 동의대학교 명예교수님은 제7대 한국전력거래소 이사장, 제16대 한국환경경제학회 회장, 스마트에너지포럼 위원과 포스코 경영연구소 미래성장연구센터 센터장 등을 역임하신 기후에너지 전문가십니다. 이어서 권필석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소장님께서는 덴마크 올보대학에서 에너지 플래닝 박사를 받으시고 탄소중립위원회 에너지혁신분과 전문위원, 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요분과위원과 고려대학교 그린스쿨 연구교수를 역임하신 에너지 분야 전문가십니다. 지금부터 윤순진 교수님께서 토론을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윤순진입니다. 이렇게 쉬는 시간도 없이 8시부터 연달아서 이렇게 토론회가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잘 보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정말 기후위기와 자원 전쟁의 시대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침에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임춘택 원장님께서 기조 강연을 해주셨고요. 오늘 또 제1세션에서 세 분의 발제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정말 우리가 엄중한 시대를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저는 작년에 또 올 5월 9일까지 2050 탄소중립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제가 이 작업에 또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또 우리가 상향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정말 어떤 식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 사회적인 지혜를 모아서 정말 치열하게 우리가 함께 해 나가야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작년에 위원장을 할 때 많이 들은 질문이 2050 탄소중립 가능해 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저는 질문을 바꿔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50 탄소중립 가능해가 아니라 어떻게 가능하게 만들 것인가, 그것을 고민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우리 앞에 발제자분들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경제가 위험해지고 우리의 생존이 위험해지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오늘 또 두 분의 토론자분을 모셨기 때문에 토론자분들의 말씀을 듣고 또 되도록이면 또 청중께서 많이 계시기 때문에 청중석에서도 발제자분을 포함해서 토론자분들에게도 또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게 말씀을 해주시 한 10분 정도 드리고 싶은데 여하튼 좀 더 짧게 축약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더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유상희 교수님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이 탄소 중립 넷제로 문제는 사실 단순한 환경 문제를 벗어나 아까 발제하신 분들의 이야기처럼 굉장히 복합적인 다이내믹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문제, 경제 문제, 심지어 산업, 에너지 모든 분야에 걸쳐 있는 그런 복잡한 다이내믹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순한 이산화탄소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만 접근해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우리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부처들이 노력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접근 방식은 조금 너무 조화롭지 못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치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심포니를 연주할 때 지휘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복잡한 다이내믹스에 대해서는 아까 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이 다이내믹스의 가장 기본적인 틀이 되는 토대가 바로 시장입니다. 예. 혹자는 이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정부가 시장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알지 않습니까? 주택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 특히 에너지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시장의 틀을 갖추지 않고서, 시장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고서는 절대 탄소 중립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 탄소 중립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이 가치 체계의 변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던 그 비용을 지불하지 않던 것을 이제는 비용을 지불한다는 거고요. 맥켄지 보고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앞으로 2050년 우리 탄소 넷제로의 소사이티, 이코노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한정된 자산이 있다. 그걸 카본 에셋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정된 자산이죠. 그게 얼마냐 하니까 4,600억 톤. 인류가 쓸 수 있는 이산화탄소 양은 이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 한정된 자산을 어느 국가가 가장 잘 활용하고 그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느냐가 바로 국가 경쟁력과 연결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그 가치 체계의 근본 전환을 위해서는 시장이, 특히 카본 프라이싱이라고 이야기하죠. 카본 프라이싱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최근에 과거에 제가 이 분야에 한 30년 동안 연구자로서 연구를 했습니다만, 이 국경세 문제, 국경세 조정 문제, 제가 산업연구원에 있을 때 1994년도에 보고서를 썼습니다. 그때 그 보고서의 내용이 앞으로 이 국가 간의 이 국경세 조정 문제는 굉장히 심각한 이 위협으로 다가온다.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 탄소 배출이 많은 중후장대형 산업 구조, 그리고 무역에 노출되어 있는 그 산업에서는 그걸 빨리 산업 구조 전환을 해야 된다 해서 97년도죠. 그때 당시에 산업 환진법이라고 그랬습니다. 산업 구조 전환을 하기 위해서 산업 정책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시도를 했습니다만, 지금 지나와 보면 거의 이루어진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이제는 선언적인 의미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how, 어떻게 우리가 이 탄소 중립이라는 이 과제를, 아젠다를 국가 경쟁력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이 다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액션 플랜을, 구체적인 플랜을 만들어내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2015년에 만들어진 아주 좋은 탄소 배출권 거래, 탄소 시장, 이 탄소 시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카본 프라이싱, 카본 프라이스의 시그널을 갖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먼저 갖춰져야 된다. 특히 국경세 조정 문제는 결국 그 문제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는 탄소 가격을 아주 낮게, 우리가 예를 들면 산업 부문에 있어서 비용을 적게 지불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EU 시장에서는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어쨌든 EU에다가 돈을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왜 우리 국내에서 필요한 그 충분한 비용과 투자를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그건 바로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제대로 그 시그널을 주고 역할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 없는 국고 낭비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저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 탄소 중립 문제를 우리가 아까도 다이내믹스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탄소 중립은 우리가 그냥 단순한 환경 정책이 아니라 하나의 이 경제 정책으로 가버넌스를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의 어떤 정책의 이 탄소 중립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가버넌스 체제를 가지고 우리가 이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자, 그러면은 이 탄소 중립, 이 넷제로 때문에 우리가 가장 또 이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화력 발전, 그동안의 이 철강, 시멘트, 화학 이런 분야는 이 설비들을
이 잘못하면 자초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초자산의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이 자초자산을 줄일 수 있는 대안들이 뭐가 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 CCUS, 카본 캡처라는 그 기술을 활용해서 우리가 기존에 있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배출 산업들을 소프트 랜딩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 탄소 중립을 그냥 단순히 우리의 위협 요인으로 보지 말고 하나의 기회 요인으로 본다면 우리가 이 CCUS를 잘 활용하면 우리가 굉장히 우리 새로운 이 산업 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근거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해외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보일러를 수출했습니다. 화력발전 설비를 수출했습니다. 그리고 화공 기술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플랜트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 탄소 포집이라는 이 설비는 바로 이 세 가지 기술의 결합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그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산업들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수 시장이 풍부하다 이거죠. 그러면 이런 내수 시장을 토대로 해서 이 산업을 우리 전략 산업으로 키워낸다면 굉장히 우리한테 탄소 중립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산업을 만들어내자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러한 얘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동남아 시장에 석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국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미 그 석탄 화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에 나와 있는 발전소들은 아직 만들어지기 10년이 채 안 된 게 반입니다. 보통 석탄 발전소를 한 30년 정도 운영을 해야 나름대로 투자 수익을 갖다 회수할 수 있는데 20년 남은 기간 동안 그 자초 자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석탄 문제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너지 다이내믹스 문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분이 계시지만 에너지 믹스 문제를 정부가 너무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매스를 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다이내믹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 가지를 고려해야 된다 그럽니다. 경제, 환경, 그다음에 안보. 근데 경제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에서 흡수를 할 수 있지만 특히 탄소 중립이라는 환경 문제와 안보 문제는 정말 우리가 정부가 정책적인 접근을 해서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탈자는 이제 쓰지 말자. 탈원전, 탈석탄. 이건 뭐냐면은 이 다 중요한 에너지원들인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때 보면은 다 소중한 것들인데 왜 그걸 갖다가 탈이란 말을 붙이냐 이거죠.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에너지 문제를 이렇게 이 손가락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손가락이 석탄, 그 다음 두 번째 원자력, 가스, 신재생, 마지막에 다섯 번째 에너지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CCUS. 왜냐하면 이 CCUS는 우리가 석탄이나 가스를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그런 요소고요. 특히 우리가 이 신에너지 중에 수소 에너지를 예를 들어 블루 수소를 당분간 생산해낼 수 있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에 CCUS를 제5의 에너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는 이제 탈자는 붙이지 말고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하는가, 활용 측면에서 포트폴리오를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활용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액션 플랜에 들어가야 되고요. 거기에 중심에는 아까 이야기한 탄소 시장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정부가 빨리 탄소 시장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은 작년에 제정이 되고 올 3월 25일에 이미 시행에 들어간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법에 따라서 정부는 탄소 중립 이행 기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을 잘 준수해서 정부가 그 계획을 세워서 실행을 한다면 우리가 준비가 그 법을 세우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이제는 그거에 따라서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의 측면을 봐야 된다는 말씀, 그리고 이 탄소 중립을 또 기후 위기를 경제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걸 계속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카본 프라이싱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탄소를 어떻게 가격할 건가. 이미 우리는 배출권 거래제라는 그런 유용한 정책 수단을 이미 2015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더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자초자산의 문제도 그렇고요. 경제학자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의 관점에서 많은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 권필석 소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권필석입니다. 이 탈탄소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에너지 전환 문제를 생각할 때 제가 예전부터 생각을 해왔던 생각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화석연료에 특혜를 많이 받은 나라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화석연료가 있어서가 아니라요. 화석연료 때문에 세계화가 있었고 글로벌라이제이션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우수한 인력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학구열 뭐 이런 걸로 기술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나라에서 생산하는 물질을 우리나라로 돌려서 또 에너지를 또 수입해서 그걸 가공하고 또 수출을 하는 그런 발전 방식을 우리나라가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발표자분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좀 다른 세계가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추세에 어긋나는 정반대로 가는 추세가 왔는데 저는 재생에너지 이런 거를 공부하면서 우리나라가 땅도 좁고 그리고 자원도 없고 이제 기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까 저희 이상열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의 화석연료 수입량이 지금 뭐 전체 수입량의 20몇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GDP로 계산을 해본 결과 2011년도에 뭐 유가가 100불 정도 갔을 때 우리 한 14% 정도 GDP의 14% 정도를 화석연료를 수입하고 뭐 그런 식의 발전 과정을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아무래도 재생에너지 쪽이나든지 에너지 전환 쪽에 더 포커스를 가져왔기 때문에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더 빨리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저게 연료비에 쓰는 GDP 비중을 좀 낮춰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최근 오늘 발표를 들으면서 드는 또 생각은 그걸 더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더 확고되는데요. 한 가지 로직이 더 발생했는데 아까 뭐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그게 나오면서 아까 자동차 이야기를 나오고 배터리 얘기까지 나왔는데 거기서 나오는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도 광물을 스스로 광물을 마이닝하기 시작했어요. 광산을 개방하고 더 자기 땅에 있는 광물 자원을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예전에는 뭐 여러 가지 환경 문제 때문에 그것이 이제 중국이나 혹은 다른 나라에서 환경 규제가 좀 덜한 국가에서 그걸 수입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재생에너지 시대로 가면서 옛날에 화석연료 시대랑 달라진 게 누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fuel based 이코노미에서 미네랄 베이스드 이코노미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건 어떤 얘기냐면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들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종류의 플로우가 계속 우리나라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를 하나 설치해 놓으면 뭐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혹은 배터리나 일렉트로라이저나 이런 걸 생산해 놓으면 그런 플로우 없이 에너지를 계속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산에 대한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그 재생에너지나 배터리나 혹은 일렉트로라이저나 여러 가지 광물을 필요로 한 그런 설치물들을 더 빨리 설치를 해야겠다. 국내에 더 빨리 설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결국에 그 광물이 지금 굉장히 좀 요즘은 또 글로벌 코퍼레이션이 좀 안 되기 때문에 좀 수입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걸 더 빨리 설치하면 설치할수록 우리나라가 화석연료에서 더 빨리 벗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확보해야 할 그 광물도 더 빨리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했던 그 우리나라는 화석연료에 대해서 굉장히 의존적이지만 화석연료에 또 굉장히 특혜를 받았던 나라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재생에너지 그리고 또 이런 또 새로운 그 예전에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역행하는 이런 시대에서 어떻게 살아남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던 오늘 컨퍼런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간을 많이 절약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로운 표현이네요. 연료 기반의 경제에서 광물 기반의 경제.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그냥 자연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재생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재생 가능 에너지인 거고요. 근데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설비들에 굉장히 많은 광물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중요한 어떤 자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IRA 법안도 그렇고 또 EU에서도 원재료법이라는 걸 통해서 EU 영내에서 이런 히토류를 포함해서 이런 광물들이 공급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을 각 국가 안에 또 영내에 갖추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IRA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가 미국의 그런 의도에 맞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기 자동차도 그렇고 배터리 그런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서로 간에 아마 의견의 차이가 사실은 조금씩은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오늘 아까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자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사실 탈원전이라는 용어 자체가 주는 굉장히 현실과 동떨어진 지점이 있기는 했었죠. 왜냐하면 지금 탈원전이 된 상태도 아니고 탈원전 상태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어서 사실 대안으로 제시됐던 용어가 감원전이었는데 여하튼 그 원전에 대해서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런 문제도 사실은 연구자에 따라서도 가치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오늘 아까 조호영 원내대표께서 주신 그런 말씀이랑 또 우리 김성환 의원이 주신 말씀이 또 대비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우리가 또 고민해야 될 지점이기는 하지만 일단 재생에너지로 가야 되는 시대적 상황은 모두가 동의하는 부분 같습니다. 아리백 말씀을 아까 주셨는데 아리백이 되려고 해도 이미 우리나라 24개사가 참여하겠다고 선언을 했지만 등록을 했지만 삼성전자 하나가 필요한 그런 것도 채워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빠르게 확대할 거냐, 그에 필요한 그리드라든지 양수 발전을 포함한 그런 전기 저장 시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제안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따가 혹시 말씀 주실 게 있으면 말씀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질문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좀 던져봤습니다. 예, 그리고 방청석에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본인의 성명과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좀 질문을 주실까요?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습니다. 근데 오늘 방청석에 어떤 분이 와 계실까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대부분이 기자분들이신가요? 아까 기자분들이 기사를 정확하게 좀 잘 써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주신 분들이 두 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정확한 정보를 소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최신의 정보를. 최근 들어서 보면 프랑스 상황에 대한 우리나라 기사가 틀린 기사들이 되게 많거든요. 예, 혹시
질문이 있으실까요? 아니 뭐 토론자 분들께서도 지금 저는 시간을 아끼려고 막 노력을 했었는데 예, 그러면 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야 된다는 건 정말 이제 당위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힘들게 하는 요인들이 뭔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이제 제도적인 장애 요인을 말씀하신 분도 계셨고요. 그다음에 또 그리드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고, 또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의 그런 발전 단가. 사실은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그리드 페리티를 달성한 국가들이 한둘이 아니고 미국은 51개 주 중에 49개 주가 이미 화석연료 발전 단가를 뛰어넘어서 굉장히 저렴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아리백을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는 기업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상황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이렇게 재생에너지의 균등화 발전 비용이 다른 나라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가, 높은가? 근데 그게 일사량이 부족해서만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일사량이 1.6배 더 많은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걸 따져보면은 그것은 제도와 정책의 문제라는 거죠. 사실은 제가 어제 사회자가 지금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어제 어떤 단행본 때문에 토크쇼를 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많이 이야기된 게 뭐냐면, 내가 기후변화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실천을 못하고 굉장히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럴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인식은 높지만 행동이 되게 낮잖아요. 일반 시민에 있어서도. 저는 그게 아까 카본 프라이싱 말씀을 하셨는데, 가격에 그런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방금도 아침에 처음 화장실에 갔더니 비대 변자에 최강으로 불이 들어와 있어요. 예를 들면 수요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거죠. 이 날씨에 어떻게 한겨울에 틀어도 뜨거울 그런 정도의 변자에 그런 불을 넣고 살아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을까? 특히 전기 요금이 모든 것을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물론 최근에 연료비 연동제를 반영을 해서 킬로와트 아워당 5원 그리고 7.5원을 인상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기는 했지만, 그것조차도 충분하지 않은 거잖아요. 아까 발표하신 거에 따르면, 지금 이상열 박사님이 발표하신 거에 따르면 전혀 그게 따라가고 있지 못한데, 그러면 이상열 박사님께서 보시기에 전력요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으세요? 저는 그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갑자기 질문을 주셔가지고 전력요금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 업계 그리고 기후 쪽에서 이제 연구를 하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전력요금의 정상화는 이제 같은 목소리를 내는 시기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렇게 일반적인 친구들이나 주변 지인들, 에너지 쪽에 없으신 분들은 얘기를 해보면 전기는 원래 싼 거 아니야? 그냥 싸게 나라가 꼭 국가가 싸게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인식을 가진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근데 지금 사실 에너지 안보가 가장 화두가 된 지금 시기에 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에너지 안보라는 말의 정의가 어떻게 사전적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보면은 정확한 워딩인지 모르겠는데요. 지속 가능한 고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직결된다라는 그 인식을 담고 있는 표현이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데 이렇게 국가의 안전 보장과 직결되는 문제인 에너지를 저희는 전량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생산비를 반영한 도매 가격이 240원 정도 할 때 소비자들에게는 100원에 팔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100원이 싸냐 비싸냐의 문제가 아니라 원가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 구조는, 이 차액은 분명히 우리 경제 어딘가에 계속 누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계속해서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수요가 가격에 반응을 하지 않고 따로 놀게 되면 사실은 가격은 비용은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수요도 소비도 계속 올라가면 우리는 전량 다 사와야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만큼 계속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사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에너지 가격에, 특히 전기요금으로 국한해서 얘기하면 원가주의라는 거는, 그동안은 우리나라는
사실 에너지를 수요는 그냥 주어지는 외생변수처럼 만들어 놓고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공급을 맞출까만 계속 고민을 했던 거거든요. 사실 수요가 어떻게 되든 이건 우리 경제 성장과 국민의 후생을 발전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최대한 이 수요를 다 맞춰서 공급을 하자라는 것에 공급에만 초점이 있었다고 보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결국엔 우리는 왜 에너지 전환을 해야 되느냐와도 연결되는 문제인데 결국에는 이제는 수요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고 에너지 안보가 가장 에너지에 있어서 가장 큰 키워드가 된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그 수요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가격 기능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 신호로서 수요를 조절할 수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론 이 과정에서 요금을 인상함에 있어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부분은 이제 사실 소상공인들 그리고 아니면은 취약계층이 가장 큰 피해를 받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런 에너지 인상과 함께 병행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 그런 취약계층이나 에너지 가격에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그런 그 계층에 있는 국민들에게 이제 촘촘한 그런 보완책을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가격이 이제 그 비용을 적절하게 반영함으로써 그 가격 기능을 온전히 회복을 할 때 이제 한계 소비자들, 마지노 소비자들부터 이제 가격 수요를 줄이고 절약하는 그런 유인이 시작되고 에너지 시스템 자체가 안정화되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안보가 제고될 수 있다라는 가장 핵심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우정 교수님 같은 경우에 아까 아리백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아리백은 민간 영역에서 하는 거지 이게 정부가 강요하는 거나 정부가 뭐 주도하는 게 전혀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발표도 나왔던 것처럼 우리는 수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은 35%를 항상 상회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상황에 있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아리백을 맞출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 가지 제도 5가지 정도를 말씀을 해 주셨지만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이 아리백이 달성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공장을 해외로 이전해버리면 가능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일자리 문제인데, 그래서 그 일자리의 문제를 고려할 때 아리백이 국내에서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접근할 때 이 아리백 기업이 더 확장될 수 있고 목표를 맞출 수 있을지 혹시 제안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고요. 요즘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아리백 같은 경우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주된 이 제조업체가 반도체라든지 또 뭐 철강 뭐 이런 쪽이고 거기에서 이제 실제 이 태양광이나 풍력에서 발전되는 전기를 온전하게 갖다 쓸 수는 없습니다. 공정상 전압의 품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이제 따로 좀 안정적인 그런 기력 발전 소스에서 전기를 가지고 오고 그거를 회계적으로 뭐 REC를 산다라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되는 거고요. 뭐 PPA는 그러면은 재생해서 곧바로 갖고 와서 쓰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것도 전기는 어차피 그리드에 풀링이 돼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이 페이퍼상에서 이제 그거고요. 또 물론 이제 직접 가지고 오는 것들은 또 뭐 그 이 공장 부지나 이런 데서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나라는 아리백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백으로 이행이 될 수밖에 없는데 현재 글로벌 회사들 같은 경우에도 아리백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재생에너지로 100% 조달을 했느냐라는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한 야심적인 어떤 플랜과 의지를 지금 평가해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아까 블랙락의 케이스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우리나라에 있는 심지어 ESG 펀드 같은 경우에도 일반 포트폴리오하고 거의 비슷해요. 왜 우리나라에 몇 개 없는 기업들이 결국은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아리백 이행 계획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다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것을 위해서 또 말씀하신 것처럼 적정 규모의 재생에너지 물량이 받침이 돼야 되는 거는 맞는 거고요. 근데 이럴 때 재생에너지가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하느냐라는 게 이제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저는 앞으로는 이 전력 믹스에 있어서 기후 위기에 대한 이 강건성 평가도 반드시 돼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게 IPCC라든지 이런 데 데이터 보면은 2040, 50년 되면은 지금보다도 이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의 변동성, 이제 편차 개념으로 보면은 지금보다 2배 이상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 꼭 그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지금 또 만일에 태풍이 2번 연속 오게 되면은 우리 국내에서 2주 정도 동안 태양광 풍력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비를 해가지고 배터리 저장 장치, ESS라든지 양수라든지 이런 게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국내에서는 나름대로 ESS에 대한 기술 좀 우위는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산업 생태계를 시간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이제 2030년까지는 미국이 지금 바이든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국내 재생 산업 생태계를 확보하는 어떤 브릿지까지로 이제 이행하는 노력, 그것도 우리도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30부터 50까지 좀 더 드라이브하는 어떤 그런 단계적 방법이 바람직한 거 아닌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지난번에 2030까지 그 재생에너지 비중을 30% 하려고 하면은 2030까지 재생이 총 한 150기가가 들어와야 합니다. 150기가 받치려고 하면은 ESS가 100기가 이상 들어와야 되고, ESS 뺀다 하더라도 송변전 설비 계획, 송전 계획 같은 경우에는 뭐 765 라인이라든지 큰 거 또는 뭐 HVDC 이런 거 하려고 하면은 표준 공기가 7년인데 실제로는 10년이 돼도 그게 완공이 안 됩니다. 그럼 2030에 150기가든 100기가든 들어오려고 하면은 2001, 2년도에 삽을 떠야 되는데 뜨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30%냐 20%냐 이런 논의는 무의미한 논의고요. 국내에 이 재생 산업 생태계를 구축을 하고, 아까 뭐 미국의 HFC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기술 혁신을 통한 그런 우리 국내 이제 탄중 역량을 강화하는 그런 시기로 2030까지 쭉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드를 어떻게 설치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문제라는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요. 아까 그 기업 같은 경우에 전력을 생산해서 바로 쓰기는 좀 어렵다고 말씀 주셨는데, 얼마 전에 LG전자하고 GS EPS는 비계통 연계형 직접 PPA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 옥상에 태양광 발전소를 구축을 해서 그리드에 연결하지 않고 바로 그 LG전자에서 그걸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도 앞으로 이제 자체 발전이지만 자기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맺어서 PPA 계약을 통해서 공급받아서 하는 거지만, 그런 방식으로 현존하고 있는 공장 유휴 부지 옥상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도 아마 기업들이 나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100%는 아니고요. 10% 정도를 달성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게 저는 흥미로웠는데, 오히려 공급받는 요금보다 훨씬 더 싸게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이런 문제를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고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전력 거래소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마 권필석 소장님 여기 아까 박우정 교수님 의견에 좀 추가하거나 또는 좀 다른 의견이거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의견 있으면 말씀 주시고요. 예. 일단 아리백 같은 경우에는 저도 걱정이, 물론 이게 자발적인 그런 어떤 오블리게이션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기업들이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도저히 그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그 선언이거든요. 그래서 아리백의 근본 취지가, 예를 들어서 그냥 신재생을 넘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청정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그런 취지라면 앞으로 좀 정책을 유연하게 아리백이라는 어떤 한정돼 있는 그런 이 자원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저탄소 개념에서 탄소를 줄인다는 개념에서 통합해서, 저는 옛날부터 REC 시장과 이 탄소 시장을 통합해야 된다고 많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합할 단계가 되지 않았나. 말하자면 기업들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기업들 입장에서는 비용, 어쨌든 자기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옵션을 많이 주면 줄수록 그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비용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그렇게 좀 통합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까 그리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분산 전원이라는 걸
분산 전환을 우대해야 된다고 해서 앞으로 전력 시장을 개편을 해서 지금 개통 비용을 갖다가 차별화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태양광 발전소에서 예를 들어서 태양광 발전된 전기를 갖다가 우리가 내셔널 그리드에 물려서 팔게 되면은 그 유통 비용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가격에다가 가격에다 더해야 되고요. 만약에 직접 자기가 그 소비자에게 연결해서 판다면 저렴하게 팔 수 있겠죠. 왜냐하면 개통 비용이 들지 않고 그걸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소비자 입장에서 전기가 그냥 우리 간헐성 전기를 쓸 수 있는 소비자가 있고 간헐성 전기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버추얼 파워 플랜트 개념에서 그 전기를 갖다가 소비자가 쓸 수 있는 그 퀄리티를 만들어서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전기 공급자들이 생겨날 수 있는 그 시장 생태계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그 생태계를 만드는데 가장 큰 핵심 뭐냐? 전력 시장을 다변화하고 시장을 제대로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 지금처럼 규제된 시장 속에서는 절대 그런 생태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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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예. 죄송합니다. 네, 아리백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뭐 삼성전자나 그러니까 굉장히 센서티브하게 전력 소비를 하는 그런 데에서는 좀 개통이 불안정하게 되면 불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런 방식의 지금 형태는 많이 없습니다. 지금 아리백 선언한 기업들이 대부분 피지컬 PPA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배전망 안에서 거기 안에 이제 태양광을 바로 쓰는 아까 이제 저희 아까 윤순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례 같은 경우는 많이 없고 그리고 대체로 그 한전 제3자 PPA를 통해서 한전이 그 백업 전원을 지금 보충을 하고 있으니까 사실 아리백이라는 게 다 장기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삼성도 아쉽게도 2050년까지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그런 플랜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재생에너지를 바로 삼성전자의 생산 시설에 물린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어렵겠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그것을 백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뭐 배터리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런 기술들이 발전된 상황에서 그 아리백을 한다는 거는 나중엔 기술적인 문제는 없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잠깐만 또 우리 김영재 교수님께서 발표하셨는데 하나 더 여쭤보지 않으면 그럴 것 같아서 저는 독일의 부처명이 바뀐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경제기후보호부로 바뀌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더 이상 기후위기 탄소중립 문제는 환경 문제로 국한될 수 없습니다. 당연히 환경 문제는 부분이고요. 경제 문제가 되었고 이 전환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우리가 달성해내지 못하면 이 전환 위험이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 기후위기 그 자체 못지않게 위험한 시대를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역할을 주고 아까 뭐 가버넌스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 가버넌스 기능을 하게 만든 게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죠. 최상위 가버넌스 기구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잘 작동되는 게 중요한 것인데요. 그래서 혹시 그 탄소중립을 위한 가버넌스 또는 뭐 저는 가버넌스 부처의 문제라든지 특히 아까는 그냥 좀 당위적이라고 느꼈거든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야 된다. 이건 너무 당위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의 협력이 가능할 수 있는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정부는 어떤 권한을 가져야만 하는 건지 또 저는 권한만이 아니라 분권만이 아니라 분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책임도 나눠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가 어떤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지만 이런 탄소중립 사회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이고 치열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말씀 주세요. 먼저 여기 박우정 선생님이 발언권을 요청해서 10분만 저희가 더 쓸게요. 지금부터 한 5분 정도 더 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3분이 내 끝나고요. 예. 그 재생에너지 관련해 가지고 이게 이제 뭐 재생에너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이나 설치하는 데는 LNG보다도 뭐 또 원자력과 비해서는 훨씬 작습니다. 짧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통에 곧바로 들어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변동성 대응과 관련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예를 들면은 뭐 하나는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는 건데요. 뭐 풍력 발전이나 태양광 발전 사업자들이 다음 날 발전하게 되는 발전량에 대해서 예측을 해가지고 그거를 전력거래소나 한전에다가 이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됐을 때 이게 예측량이 오차하고 이게 좀 봤을 때 굉장히 작다 하면은 일종의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과거에 뭐 전력 수요 예측 오차 모형팀 이런 거 들어갔을 때에도 오차율을 0.1%나 0.2% 줄이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태양광과 풍력은 기본적으로 기상 데이터에 절대적으로 의존을 하기 때문에 기상청의 슈퍼컴퓨터와 연동을 한 정도의 그런 긴밀한 협력이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모든 이 워딩이 말은 멋진데 실무적인 단계로 가면은 기관 간 협력이라든지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가버넌스까지 가야 되고요.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시스템 하나 설계하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하는 게 이제 몇 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국내적으로 이런 스타디와 또 이제 강건한 좀 인프라를 갖추고 가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영재 교수님. 네, 그 뭐 시간 관계상 뭐 굉장히 어려운 질문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중앙부처 수준에서는 이미 뭐 탄소 중립 기후 위기에 대응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매년 그리고 뭐 분기마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계속 대응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이제 기준에서는 아까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 조례 내용이 그렇게 뭐 구체적이거나 어떤 특정한 그 목적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제 상위 법률을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 잘 이제 그 시행을 하겠다라는 또는 이제 선언적인 그런 내용도 많이 담겨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얼마나 협력을 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그 판단을 내리긴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제 뭐 상수도 요금 같은 문제들 뭐 요금의 인상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일단 뭐 언론이라든가 지역 사회에서 상당히 또 난감하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요금 현실화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지방 공기업에서 이제 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떤 정치적인 여건에 따라서 어떤 다른 여건에 따라서 이게 원래는 뭐 요금을 좀 더 그 현실화하고 적정 수준에 맞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이게 또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상당한 그 또 제약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를 뭐 다 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뭐 이제 시간이 뭐 거의 다 된 것 같아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저출산 고령화 문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만큼 기후 위기 그리고 탄소 중립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보면 의식 개혁이라든가 또 정부 부처 그리고 정부와 시민 기업 간의 뭐 협력의 필요성, 당위성이 더 강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가 이 문제를 이제는 정말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구나라는 어떤 사회적 공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당위의 수준을 넘어서서 그 어떻게에 대한 답을 이제 만들어 가야 되는 정말 그것도 한가하게 만들 수가 없는 정말 굉장히 빠르게 또 지혜롭게 그러면서 혁신적으로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시나리오에 그 5가지 원칙을 제시했는데 그 중에 혁신성이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도와 법과 정책, 기술 그리고 사람들의 인식과 생활 양식 이런 걸로는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혁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모든 것을 바꾸려는 적극적인 어떤 자세와 의식을 가지고 도전하지 않으면 이 위기를 제대로 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기라는 말 자체가 위험이라는 말과 기회라는 말이 결합된 것처럼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발견해내고 적극적으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정말 현명하게 요구되는 시대가 아닐까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정말 우리가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물려줄 수 있도록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절망적인 공포스러운 그런 것만이 아니라 희망적인 메시지도 주면서 어떻게 이것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사회적인 모색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아침에 8시부터 정말 쉬는 시간 하나 없이 달려왔는데요. 오후에 또 세션이 2개가 더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식사 든든하게 하시고 오후에 세션까지 함께 참여해 주시면 오늘의 이 자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정말 담대하게 우리가 해나가야 될 긴급하게 요구되는 일들을 오늘부터 당장 할 수 있는 그런 첫 출발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참여해 주신 우리 발제자분들 그리고 토론자분들 시간상 제가 마지막 마무리 발언 시간을 못 드렸습니다만 예, 이걸로 이번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토론을 이끌어주신 윤순진 교수님을 비롯해 심도 깊은 내용을 나눠주신 5분의 발표자와 토론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깔끔하게 나눠주셨는데